안녕하십니까. 전화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세 번째 측정망 설치 계획의 고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측정망 설치 계획의 고시에서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의 설치 계획을 결정해서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때 고시를 했을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대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면 측정망의 설치 시기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측정망의 배치도, 그리고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그리고 건축물의 위치, 그리고 면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5가지가 되는 거죠. 자, 측정망의 설치 시기, 그리고 측정망의 배치도, 그리고 토지, 건축물의 위치, 그리고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긴 하나 우리가 기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기억하기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말해서 암기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수험자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자들이 그 출제 경향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맞추기 어려우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간단한 우리가 법칙 같은 경우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각 물질에 대한 대상 오염 물질에 대한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발령 기준이 출제되는데 해제 기준도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8문제는 발령 기준이에요. 그리고 2문제 정도가 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발령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PM10과 초미세먼지라는 PM2.5 같은 경우에서는 경보 단계가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보에 해당하는 농도와 경보에 해당하는 농도를 잘 살펴보시면 2배가 돼요. 주의보의 2배가 경보의 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럼 먼저 PM10이라는 미세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보에 보시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당 평균 농도입니다. 자, 시간당 평균 농도고 몇 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되느냐 하면 2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자, 경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농도예요. 그리고 2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자,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겠죠.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당 평균 농도예요. 그리고 2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에서 경보도 마찬가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되고 2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이제 공통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시간당 평균 농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지속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농도만 숙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성 물질은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다시 말해서 1미터의 삼성 중에 존재하는 질량 농도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발령 기준에서 농도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시간당 평균 농도고 농도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고
지속시간은 2시간으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주의보는 150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경보는 그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주의보 곱하기 2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죠? 3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의보의 농도는 150. 그럼 주의보만 알고 있으면 경보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00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PM10 미세먼지 주의보의 반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주의보의 반 정도 된다고 하면 초미세먼지의 주의보는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의보 농도가 150이었잖아요. 150의 반은 얼마예요? 75예요. 자, 그러면 경보는 한 단계가 높아지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를 나타냈을 때 주의보에서 곱하기 2를 하면 경보, 주의보에서 곱하기 2를 하면 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농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시간당 평균 농도,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그리고 지속시간은 2시간. 그러면 PM10이라는 미세먼지의 주의보는 150, 그럼 경보는 곱하기 2를 하면 300.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주의보는 미세먼지 주의보의 반,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그리고 경보는 곱하기 2,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발령 기준에 관계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숙지가 됐어요. 그죠?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해제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해제 기준에 보시면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해서 대기 자동 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얼마 미만일 때 해제가 되느냐 하면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일 때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보는 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보는 해제가 된다는 것은 경보 아래 단계로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경보에서 해제 기준은 주의보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 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인 경우에서는 주의보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초미세먼지 PM2.5를 보시게 되면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 측정소의 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일 때 우리가 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 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일 때에는 주의보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보에서는 해제가 되겠지만 경보 단계에서는 주의보로 전환이 된다는 게 해제 기준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발령 기준입니다. 그래서 발령 기준에서 공통점은 시간당 평균 농도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지속시간은 2시간.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의보는 150, 그리고 경보는 곱하기 2, 300, 초미세먼지의 주의보는 75, 경보는 곱하기 2를 하면 150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존입니다. 자, 오존에 보시게 되면 자, 대상 오염 물질은 오존인데 오존은 단계가 몇 단계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3단계입니다.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 중대 경보가 있어요. 그러면 발령 기준을 보시게 되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를 나타내는 거죠. 해제 기준에서는 주의보에서는 우리가 주의보 단계 이하가 됐을 때는 해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경보에서는 주의보로 전환하고 중대 경보에서는 경보 단계로 전환되는 게 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오존의 농도가 0.12 ppm 이상, 오존은 기체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단위는 ppm, 그리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입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보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0.3 ppm 이상, 그리고 중대 경보는 0.5 ppm 이상이에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가 있는데 0.12, 0.3, 0.5라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일정한 법칙이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주의보는 0.12, 경보는 0.3, 중대 경보는 0.5.
반면에 해제 기준을 보겠습니다. 해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해서 대기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0.12ppm 미만인 경우에서는 해제. 왜 그러냐면 주의보의 발령 기준이 0.12ppm 이상이니까 0.12ppm 미만이 되게 되면 주의보 단계에 미달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보 해제 기준을 보시면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대기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 그리고 0.3ppm 미만. 0.3ppm 미만이라는 소리는 경보 단계의 농도에 미달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경보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주의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대경보를 보시면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대기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경우에서는, 자, 0.5ppm 이상이 돼야지 중대경보가 발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0.5ppm 미만이 됐어요. 그러면 중대경보 단계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대경보 아래 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중대경보 아래 단계가 뭐죠? 경보. 그래서 경보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오존에 해당하는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경보 대상 물질이 PM10, PM2.5, 오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단계별 우리가 발령 기준 그리고 해제 기준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교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어요. 경보 단계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발령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오존 농도는 우리가 기준을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합니다.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한다는 거. 그리고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가 오존의 농도가 한 개수라도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경보를 발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이 중요한 내용인데 오존 농도가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평균 농도를 기준하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 농도를 기준하는데 몇 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하느냐 하면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오존의 농도가 측정소 여러 개의 측정소가 있겠죠. 그 측정소에서 한 개의 측정소라도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번 비고에 있는 2번 문구를 같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발령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의보, 경보, 그리고 중대경보가 있어요. 그러면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주의보는 얼마죠? 0.12ppm 이상. 주의보는 0.12ppm 이상. 경보는 0.3ppm 이상. 그리고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상에서는 오존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는 오존에 관계되는 발령 기준 그리고 PM10이나 PM2.5에 관계되는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에서 설명해 줬던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대기환경 개선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몇 년마다 수립을 하죠? 그렇죠. 10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자, 1번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마다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17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느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마다 우리가 수립해서 시행하죠? 10년마다 우리가
수립해서 시행을 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환경계획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개정이 된 사항인데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내용에 보시면 개정되기 전에는 키어까지 이 내용은 개정되기 전까지예요. 그리고 내용이 법규가 개정되면서 나머지 히읗-1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히읗-1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나오는 장거리 대교위험 물질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그 장거리 대교위험 물질에 대한 종합계획이 법규가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거든요. 그 삭제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일부 내용이 지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 포함된 내용이 티귿에서부터 히읗-1번까지.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기억에서 키어까지 나오겠지만은 앞으로는 기억에서 히읗-1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 및 전망, 니은에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그리고 D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리얼의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 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미엄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의 측정 및 감시 관찰에 관한 사항, 비업 특정 대기 위해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시옷 환경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 단계별 대책, 이형에 보시면 기후변화를 위한 영향평가와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지옷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 대기환경관리 계획의 구축, 치어서 보면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기억해 보시면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에서 키어까지는 기존의 대기환경 개선의 종합대책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의 종합대책에 있는 내용이 4가지가 추가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법이 개정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추가된 내용에 보시면 티귿에 보시면 특정 대기 위해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피업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히읗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히읗-1번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는 기억에서부터 히읗-1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자,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학교 때는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꼴, 뭐 자주 출제된다고 봤을 때 2년이면 6번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 빈도수를 보면. 만약에 이제 제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 정도는 이렇게 많은 양을 암기를 해서 한 문제를, 그것도 2년 정도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패스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주특기, 찍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부라는 것은 효과적인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암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패스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서 확실하게 또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제가 패스를 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암기를 하는데 지금 내용에서는 내용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서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관계 행정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우리가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1, 2년 돼서 바로 교체를 해서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한번 수립되면은 적어도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끔 신중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문제 18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환경 개선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단 그 밖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은 온실가스의 배출량 명세서, 답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 및 전망, 답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답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고 앞으로 이제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에서 히읗-1번까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 기준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그리고 환경 기준에 대한 대비한 오염도. 이 내용은 우리가 한 번 정도만 살펴보시면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많이 개정된 법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6번 항목입니다.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파트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법규 개정으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2번에 있는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어디로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으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 19번도 삭제가 됐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수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과 그리고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대책위원회. 자, 여기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대책위원회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니까 법규가 개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규 개정으로 이 부분 또한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계되는 내용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1번의 내용도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문제 20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삭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 21번도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2번도 삭제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있습니다. 자,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정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의 각 한 명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번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어떤 분야가 있느냐면 산림 분야가 있습니다.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언론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산림 분야, 대기 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언론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됩니다. 자, 문제 23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론했었던 내용이 되는 거죠. 가번에 예방의학 분야, 가번에 유해화학물질 분야. 화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화학사고 분야는 포함이 되겠지만 유해화학물질 분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 라번의 해양 분야.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5번 실무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자, 실무위원회 구성해 보시면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이죠. 대부분은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계되는 내용이 지금 법규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내용도 그대로 존치가 될지 아니면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될지 그 내용은 계속 법규가 바뀌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또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되는 대로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존치가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 빈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 대책 관련 환경부 소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회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무위원은 보시면 기업, 니은, 디귿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임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임기를 정하는데 그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은 그 파트에서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 시기에서는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재에서도 대부분이 제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강의를 그때그때 개정되면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